자산 가격은 올랐다, 내 월급은 안 올랐네? 그거는 한마디로 돈 가치가 떨어져서입니다. 끊임없이 돈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표를 주니까. 돈 가지고 장난 좀 하지 마라.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금리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돈을 마구 쓰고 싶은 거예요. 국채를 마구 찍어내고 싶고, 그러다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금융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계속 돈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무마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점점 커져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가지고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는 게 자산 가격은 올랐다. 비트코인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내 월급은 안 올랐네?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부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내 월급은 왜 안 올랐을까? 그거는요,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돈을 별로 못 벌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은 안 오르는 거죠. 또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취업, 고용 수요,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오르는 거예요, 월급은. 자, 그런데 왜 자산 가격은 오르는가? 그거는 한마디로 돈 가치가 떨어져서입니다. 돈 가치가 떨어져서. 어려운 말로 하면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유동성은 그럼 뭘 뜻하는 것인가?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닌다 라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은행이 싼 이자로 대출을 많이 해주면 이게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왜 그랬을까? 그거는 뭐 나라들마다 다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또 각국 정부들이 국채 발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별로 못 걷는데 쓰는 건 많이 쓰다가 보니까 빚을 많이 낸 거고, 그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대출도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근데 그 풀린 돈이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인 것도 아니고 기업들의 이윤을 늘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그게 자산시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 빌려다가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주식도 사고 금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자산 가격들이 올라갔다. 내 월급은 안 올라갔다. 이게 참 고민인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옛날부터 특히 그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돈 가지고 장난 좀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그래야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거지, 돈 풀어서 그걸 가지고 경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건 잠깐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가다 보면 물가만 올리게 되고 그게 경제를 망치는 거야.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생산성은 떨어지게 될 수 있어. 그리고 경제를 왜곡시키는 거야. 이런 말들을 쭉 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정치, 또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표를 주니까. 그 일이 지금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금융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 금융위기 나타났었잖아요. 또 2000년대 초반에 소위 IT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그게 꺼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돈이 마구 풀렸기 때문에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그 거품이 꺼지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2020년에 코로나 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거든요. 돈 찍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고통스러운 때들이 있어요. 경제가 고통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견뎌내야 돼요. 그걸 그때 견디면 좋은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계속 돈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무마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점점 커져서 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가지고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Everything Rally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제일 가까운 것은 2020년이에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2020년 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0년 2월, 3월이 되면 뭐 경제가 완전히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죠. 그래서 실업률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 집에 꽁꽁 이제 숨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비행기도 다 멈추고 버스도 멈추고 뭐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돈 풀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그 이전에 뭐 미국 같으면 한 3% 됐고 우리나라도 거의 한 3% 됐는데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였죠. 3%, 5% 그 정도였는데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느냐? 0%, 유럽 같으면 마이너스로 했어요. 아무튼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다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췄거든요.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시중은행들 있잖아요.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라는 이야기는 즉 0%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자 시중은행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을 찍어서 당신들한테 대출을 해줄게. 그런데 그 대출 금리는 0%야. 그러니까 금리 없이 갖다가 써. 그럼 시중은행은 그 돈을 갖다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0% 비슷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시중은행들이. 돈이 무한정 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0%로 빌려오잖아요. 그 돈을.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무슨 얘기냐? 유럽은행이 했을 때. 이 돈 빌려가면 내가 돈 줄게. 이겁니다. 그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돈 빌려다가 쓰면 내가 이자 오히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자 너한테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구 찍어내는 거죠, 돈을.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돈을 찍어내는 기관이잖아요. 그걸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를 했었느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했는데 일본, 미국, 유럽 중앙은행 이런 데들이 다 했어요. 양적 완화는 뭐냐? 조금 전에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시중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 빌려주는 거. 양적 완화는 그게 아니고요.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국채도 사들이고요. 자기의 자산을 직접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찍은 국채, 그거를 중앙은행이 직접 사줘요. 거의 제로금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자 없이 그냥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좋죠. 그냥 마구 발행을 하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ETF 있잖아요. ETF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식 사는 거잖아요. 민간 기업들 주식 사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 ETF를 중앙은행이 사들여요. 돈을 찍어서 그 ETF를 상품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양적 완화이거든요. 이거를 제로금리로 뭐 거의 무한정한 겁니다. 2020년 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2021년 11월쯤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주식 가격 모든 게 다 올라갔잖아요. 네. 이게 뭐 그야말로 everything rally인 거죠. 그러다가 언제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비트코인 떨어지고 다 떨어진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냐? 2022년 5월인가? 아마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석유 수출도 멈추게 되고 식량 수출도 멈추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 흑해를 통해서 수출되는 석유와 또 식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왜? 우크라이나가 곡창이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석유도 많이 나는데 그게 지중해를 통해서 수출되고 하는 거는 다 흑해를 통했는데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멈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높아지고 석유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높아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돈 많이 풀린 게 자산시장으로만 간 게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물가도 높이는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앙은행들이 급하게 된 거죠. 왜?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를 잡는 거예요. 물가를 한 2% 수준에서 잡는 거이죠. 또 다른 하나는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그런데 물가가, 특히 미국 물가가 물가 상승률이 한 9%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들이 원래 지키고자 하는 건 한 2% 정도인데요.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막 기준금리를 그래서 거의 0% 수준에서 5%까지 올리고 뭐 이랬죠. 다른 데도 다 비슷하게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또 갑자기 자산 가격들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다 지금 돈의 조화입니다. 돈의 조화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도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조이고 또 풀고 하면서 소위 경기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덩달아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현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비극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왜 나왔었냐면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다가 그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풀었잖아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건 돈도 아니고 아무튼 묘한 거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것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이 사람이 한 사람인지 여러 명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그때 이 비트코인을 이 세상에 내보내는 그 취지를 발표를 했었죠. 그게 인터넷으로 다 퍼졌잖아요. 그 취지는 뭐였느냐? 분노였어요. 분노.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 아니 이 중앙은행들 또 이 정치권 여기가 돈을 갖고 너무 장난질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장난질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1971년까지 전 세계는 금본위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 달러하고 금하고 태환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 1트로이 온스당 35달러 요거를 바꿔주는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라고 하는 거는 금하고 딱 연동이 되어 있는 요거였죠. 요게 1945년부터 거의 한 25년간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통화하고 미국 통화가 또 이렇게 고정된 환율로 운영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금본위제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는 바로 금의 가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닉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걸 일방적으로 폐기를 하잖아요. 소위 금태환 중지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달러의 가치를 금하고 연동을 시키려면요. 달러를 함부로 찍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왜? 함부로 찍어냈다가는 그거 가지고 달러 가지고 와서 그걸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달러의 양이라고 하는 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달러를 찍을 수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돈을 찍고 싶은데 특히 월남전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구 찍어내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이제 금 1온스당 얼마입니까? 이제 거의 한 4만 달러 되지 않았어요? 금 1온스가 35달러였다가 지금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금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금값이 올랐다기보다 달러값이 떨어진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죠.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너희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공급량을 딱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그거 한 90% 가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퍼즐을 풀면, 암호를 풀게 되면 거기서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는데 그 궁극적인 지향점, 그거는 2천만 개인가 아마도 그렇게 딱 수량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세상의 이 중앙은행들 또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돈 가지고 장난을 한다. 비트코인은 그런 거 안 할 거야. 돈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돈을 만든다. 그게 비트코인을 만든 취지였어요. 그러면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중앙은행들에게 또는 정치권에게 또는 정치인들에게 또는 전 세계의 대중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 예를 들어서 월남전을 치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월남전에서 돈 쓰고 싶으면 다른 데서 줄여. 그게 맞는 거지. 돈을 찍어서 그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데서 줄이게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다른 데서 돈을 쓰려면 이쪽에서는 줄여야 되는 그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철칙이죠, 사실은. 그런데 돈을 찍어서 뭔가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는 붕괴하겠죠. 출렁거리겠죠. 이게 거품이 붕괴된다는 현상인 거죠. 언제 그게 올까? 그건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영원히 그게 계속될 수 없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장의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그거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덮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미루는 것일 뿐이죠. 근데 그 일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의 붕괴 현상은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어요.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또 붕괴하고 그래 왔었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 바뀌는 거예요. 파월이 분명히 바뀌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의장으로 앉히게 되겠죠, 보나마나.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금리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금리를 낮추어서 자기가 돈을 마구 쓰고 싶은 거예요. 국채를 마구 찍어내고 싶고, 지금은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국채를 찍어내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꾸 미국 국채가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싶어요. 근데 파월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도 이 사람이 아주 순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고집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근데 파월이 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금리를 낮추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상반된 흐름도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나라들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모든 나라들의 국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비,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다 GDP의 3.5% 또는 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3.5%로 하겠다고 그랬죠. 2.3%에 3.5%로. 그거는 일본도 그러죠. 독일도 그러죠. 프랑스, 영국,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전쟁의 시대잖아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나 너희들 못 지켜줘.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지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다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돼요. 지금은 1%, 한 2% 요 정도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3.5%, 5%까지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어요? 이거를 복지 지출을 줄여서 쓴다? 이거는 다 못하는 거예요. 교육비 지출을 줄여서 쓴다?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이제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럽니다. 정부가 빚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채 발행을 늘린다. 그러면 그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국채를 사는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높아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의 채권이라고 하는 건 상환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3년 후에 100만 원을 갚는 국채다. 그런데 이게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3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그 2만 원에 팔아야 돼. 예전에는 2만 5천 원이면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2만 원으로 팔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를 사들이는 사람이 가져가는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국채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체 시장 금리를 다 높이게 돼요. 왜? 다른 민간에다가 대출해 줄
또는 빌려줄 그런 투자금들이 국채로 와서 다른 데는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다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반된 두 가지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파월을 내보내는 거 아니죠. 임기가 끝나고 자기 사람을 들여서 그 사람이 새로운 의장이 금리를 낮추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근데 상반된 움직임으로 군사비 지출이 나라마다 다 늘어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늘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게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반된 두 가지 움직임.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자산 가격은 떨어질 텐데 또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가격을 올릴 테니까 그 상반된 효과들이 있겠죠.